피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갖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2교시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한다는 게 어떠한 것이냐. 이 공부라고 하는 건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 내가 원했던 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원했던 것만큼 이렇게 이해가 잘 되거나 머릿속에 팍팍 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법대를 갖다가 처음 입학했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처음 차분차분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어떤 그 시대라든가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를 갖다 돌이켜보면 한 번 들어서 모든 걸 갖다가 100% 다 머릿속에다가 정리했던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 숨 쉬듯이 반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갖다 보내드린 걸 갖다가 매일매일 잘 보셔야 돼요. 그것만 보시면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장 가서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또 연습을 안 하시면은요, 시험장 가도 맨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는 쉬엄쉬엄 한다, 숨 쉬듯이 한다, 그러나 반복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요, 그걸 갖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이렇게 스스로 나는 공부하고 친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나 이 공부해가지고 내가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강하게 도끼를 갖다가 먹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도끼를 갖다가 품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참 바람직합니다. 왜? 지금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는 게 기쁘잖아요. 또 다른 목표 자체가 없으면 희망 자체가 없는 건데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숨 쉬듯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숨을 갖다가 한번 쉬었을 때 아이고 힘들어, 숨을 갖다가 내쉬었을 때 아이고 힘들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하셔야 돼요. 자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시간에 5분씩 그 지문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교재를 갖다 보시게 되면 제3장 권리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내 개인의 이익이죠. 내 개인의 이익이니까 개인의 권리 그래요. 개인의 권리를 한자로 쓰게 되면 사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내 것은 크게 내용상 구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작용상 구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타 구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권리를 갖다가 구별하게 되면 내용에 따른 구별이 있어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뭐냐 이거죠. 내용은요, 돈으로 표현되는 권리가 있고 돈과는 상관이 없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돈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이걸 그럴싸하게, 돈 그러면 너무 드러내놓고 천박해 보이니까 조금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돈으로 표현하는 거죠.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을 갖다 우리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 이익을 갖다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재산적 권리, 재산권이라고 하고요, 돈과 상관이 없이 주장할 수 있는 것들로서는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가족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원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내용상 구별에 의해서는요, 제1가사라고 부릅니다. 제1가사. 반복하셔야 돼요. 재산적 권리,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이라고 하는 제1가사 4가지 권리는요, 생활의 내용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내용은 돈으로 표현되는 권리가 있고 돈이 아닌 권리가 있으니까 돈이냐 아니냐로 구별하는 게 내용입니다. 생활을 통해서 가져간 권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되냐, 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재산권, 돈이 아니다 그러면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의한 구별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산적 권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재산적 권리, 이걸 갖다 우리는 재산권 그래요. 이 재산적 권리, 재산권이라고 하는 건요, 시장에서 거래하고 양도가 돼야 되겠죠. 사고 팔 수 있어야지만 그 경제적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사고 팔지 못한다고 한다면 경제적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권리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산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권리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이건 권리 자체가 양도성이 있어야 되겠죠. 양도성. 그 다음에요, 요걸 갖다가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돌아다니니까 이게 비전속적 권리가 되는 거예요. 전속적 권리, 일신 전속성을 갖는 게 아니고 그 권리자에게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비전속적 권리, 비전속성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런 재산적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시험에 나오는 거, 여러 가지 재산적 권리가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거 대표적인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준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지식재산권 또는 무체재산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는 정리하기 좋게 무체재산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채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저것 잡다한 걸 갖다가 출정이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자, 물권이라고 하는 거. 물권은 뭐예요? 예, 특정인 갑이 그 물건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죠. 갑이 토지를 소유했다. 그럼 토지의 소유자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갖고 있으면 그 토지에다가 법이 정한 한도에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그냥 방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돈 받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경작 재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갖다가 지배하는 권리를 갖다가 그래 물권이라고 하고 물권. 이 물권은 가장 대표적인 재산적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준물권은요, 지금 현재 물건을 갖다가 지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물건을 지배하는 건 아니고 그 물건을 갖다가 방해받지 않고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준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건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지배하는 건 아닌데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고 나만 가져갈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이게 광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광업권. 그 다음에요. 어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업권. 광업권이라고 하는 건요. 땅속에 파묻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채굴 광물을 갖다가 채굴할 수 있는 권리죠. 땅속에 석탄이 있고 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은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이 그 땅속에 파묻혀 있는 그 미채굴 광물을 독점적으로 캘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광업권 그래요. 그래서 석탄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빼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배제하고 나만 가져갈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우리는 물권에 준해서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다는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소유, 국유가 되는데요. 이 바다를 갖다가 경계를 정해서 이쪽 경계서부터 저쪽 경계까지 여기서부터 나오는 수산물은 나만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를 우리는 어업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업권이라든가 어업권은요. 지금 현재 그 권리자가 석탄이라든가 수산물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석탄과 같은 미채굴 광물이라든가 수산물을 방해받지 않고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준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준물권. 그 다음에 무체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무체재산권은 말 그대로 형체가 없는 재산적 권리죠.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형체는 없어요. 형체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건 무체라는 말을 쓰고 이 무체재산권은 어떠한 것을 말하느냐? 머리로 만들어낸 거죠. 정신적 창작물입니다. 정신적 창작물을 갖다가 전부 다 우리는 무체재산권이라는 말을 써요. 특허라든가 발명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상표라든가 실용, 신안, 디자인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머리로 만든 거죠. 머리로 만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배타적 권리니까 그 머리로 만든 창작해낸 사람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재산적 권리가 되는 겁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몇 년 전에 소설 삼국지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 소설 삼국지는 이문열 씨의 독창적인 거 머리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방해할 수가 없고 그 소설에 대해서는요. 이것을 갖다가 이문열 씨가 인세를 가져가는 독점적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재산적 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채권은요. 요거는 갑이라고 하는 특정인이 또 다른 특정인 상대방 을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채권은 주로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했다 체결을 했으니까 그 계약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매수인한테 돈 달라고 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급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재산적 권리 넘겨주세요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행위를 요구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고 그 매수인이 매도인 주머니라든가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행위를 해야지만 이때 매도인은 만족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물권과 무체재산권, 준물권 이러한 권리들은 전부 다 지배권으로서의 재산적 권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방해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물건도 방해받지 않는 것이고 물건의 사용 그 다음에 그 미채굴 광물이라든가 수산물 갖다가 취득하는 것도 방해받지 않는 것이고 정신적 창작물로 그 만든 사람이 쓰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방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권, 준물권, 무체재산권 이러한 것들은요. 지배권으로서 간섭받지 않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근데요, 이 채권은 뭐요? 이건 지배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지배권은 모든 자한테 주장하는 강한 권리가 되는데요. 채권은 모든 자한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상대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배권으로서의 재산적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권,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재산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배권 그러면 방해받지 않는 거니까 모든 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지배권이 되는 것이고, 상대권 요거는 뭐요? 그놈한테만 주장하니까 모든 자한테 주장하지 못한 약한 권리가 되는 거죠. 아울러서 기울여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요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밑에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인격권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인격권의 대상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대상이 되고, 이때 나 자신은 뭘 갖고 있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신체를 가지고 있고 이름 성명을 가지고 있고 얼굴 초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날 때부터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고 이건 다른 사람이 방해할 수 없는 절대적 지배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인격권은 생명의 침해가 있거나 명예의 침해가 있거나 신체의 침해가 있게 되면 그 즉시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권으로서의 인격권 침해, 요 인격권을 갖다가 침해하게 되면, 침해가 있게 되면 그 즉시 뭐가 된다? 즉시 불법행위가 된다. 불법행위. 불법행위가 됐으니까 뭐가 돼요? 생명침해가 있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인들이 생명침해를 이루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아서 돈으로 배상받겠죠. 그러나 강도를 만나서 갑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강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돈을 갖다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생명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이때는요 요 인격권 침해가 있을 때는요 손해배상 사후 구제 수단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신체 장애가 발생했다. 생명이 침해가 돼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돈으로 배상 받아봐야 그분은 원상태로 돌아오질 못하잖아요. 따라서 사후 구제 수단으로서 돈으로 물어내는 건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침해가 있기 전에 사전 예방 수단도 인정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 명예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금지 청구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고, 따라서 이때는 사후 구제 수단으로서 물어내 청구도 할 수가 있겠지만 원상복구가 힘들다 그랬어요. 원상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 청구도 가능하다. 예방 청구. 요게 9회 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인격권은 지배권이고 지배권은 방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침해가 일어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방해 행위가 있기 전에 예방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에다가요, 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죄 광고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문에다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죄 광고하는 것 그 자체가 또다시 뭐요? 무릎을 갖다 꿇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죄 광고는 인격권 침해로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초상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정조라든가 신체에 관련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방해하게 되면 즉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후 구제 수단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예방 청구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신문의 사죄 광고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인격권은 어떠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이건 돈과는 상관이 없죠. 갑이라고 한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인격권을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을이라고 한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인격권을 더 덜 주느냐? 돈 많은 사람은 생명이 더 고귀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덜 고귀하냐?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재산적 권리하고 달리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무관한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한 것이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얼굴, 초상, 명예 전부 다 똑같이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과는 무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족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가시게 되면요, 가족권. 자, 이 가족권은 친족과 상속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거죠.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 구성원 범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족 구성원 지위 또는 자격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가족법상의 권리인데요.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혼인관계가 있을 때만 가족이 되는 거죠. 혼인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뒤에 가서 허그를 한다, 포옹을 한다 그러면 뺨 맞습니다. 미친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족은 반드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때 가족 사이에서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재산을 갖다가 포괄 승계하는 것 전부 다 받는 걸 우리는 상속이라는 말로 부르는 거죠. 상속. 그래서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즉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상속재산. 자, 그래서 이렇게 가족법상의 권리, 요 가족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돈과는 상관이 없어요. 돈 많은 집의 가족은 가족법상의 권리, 가족권을 갖다 더 많이 주고, 돈이 없는 가족은 가족법상의 권리, 가족권을 덜 준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가족권도 돈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인정되는 겁니다. 돈 많은 집안이라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원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사원권인데요. 사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법인 구성원인 사원의 지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법인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원은 사단법인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 사원이 과연 누구냐? 나도 사원인데 그런 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에 소속이 돼가지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로서의 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체 설립 과정에 관여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회사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영리단체에 속해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갖다고 받는, 그 월급 받는 그런 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체 설립 과정에 참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집단을 갖다가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재산의 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재단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집단인 사단법인에만 사원이 존재하고, 재산의 집단 재단법인에는 원칙적으로 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게 한이 됐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산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지금 가난한 사람을 갖다 위해서 내가 X라고 하는 토지 10억짜리를 갖다 장학금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내놓은 재산이 있는 것이 재단법인이고,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사원은 어디에만 있다? 사단법인에만 있다. 그럼 이때 사단법인 구성원, 사원의 지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느냐? 자의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의권. 그 다음에 공익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익권. 자, 이 자의권이라고 하는 건요, 사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거죠. 사원 자신의 이익이니까 개인 이익이에요. 개인. 사원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 이 공익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공을 위해서 주장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단체.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주장하는 게 공익권이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주장하는 걸 이걸 자익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익권. 자, 이 자익권은요, 이거는 시설 설비 이용권이 있습니다. 시설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비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단체 설립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여한 단체니까 조금 싸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또는 무료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영리가 됐든 비영리가 됐든, 영리법인은 각종 회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학술연구라든가, 그 다음에요 학술연구라든가 종교라든가, 그 다음에 기능과 예술, 기예라든가 친목 모임으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설물이라든가 설비 이용권 당연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원 개인을 위해서 이익 배당 청구할 수 있죠.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발생한 이익을 갖다가 분배해 주세요. 이익 배당 청구권입니다. 이익 배당 청구권, 요거는 영리법인에만 나옵니다. 영리법인. 그래서 영리법인일 때만 이익을 갖다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각종 회사를 갖다가 설립했는데, 이 설립을 갖다가 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한 것만큼 이익을 나눠주세요. 이건 상법상 영리법인에만 나오는 것이고, 민법에서 취급하는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이익배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겨진 재산이 있을 때는 그건 남겨진 재산을 갖다 나눠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에요. 자녀 재산이 있었을 때 남겨진 거 나눠 갖겠습니다.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요 권리도 역시 영리법인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를 정리하고 남는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투자한 것만큼 비율제로 나눠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에요. 그러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이거는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 없습니다. 뒤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뒤에 볼 거 미리 한번 더 들어놓는 거예요. 교과서에 없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A라고 하는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장학재단이 이걸 갖다가 청산을 합니다.
더 이상 장학재단으로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갖다가 정리하고 법인을 소멸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갖다가 정리하는 걸 갖다가 청산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갖다가 추심을 해서 받아오고 그 다음에요. 채무 변제를 해서 줄 걸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는 재산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은요. 누가 가져가느냐? 남겨진 재산은요. 1순위로 정관으로 정한 자가 가져갑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관은 그 법인단체의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로 만든 단체의 규칙을 우리는 정관이라고 하고 요 정관에다가요. 우리 법인이 청산을 하게 되면 남는 재산은 갑이 가져가기로 한다. 갑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근데요. 이때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사한 목적으로 전부 다 처분입니다. 유사한 목적으로 비슷한 목적으로 처분을 해야 돼요. 이때 처분은요. 그 재산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매매대금을 갖다가 나눠가는 게 아닙니다. 처분이라는 개념은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장학금 지급 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 써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써버려라. 다 써버려야 되는데 써버리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세 번째로 드디어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국가 또 다른 말로 국고귀속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때 국고는 한국은행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을 때 청산을 하게 되면 정관으로 정한 자가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정관으로 정함이 없으면 유사한 목적으로 전부 다 처분 다 써버리는 거고요. 이때 처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는 국고의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다가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청산을 마치고 이때 자녀재산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 귀속이 원칙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공익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공익권은요. 그 법인 단체의 공공 목적을 갖다가 달성할 목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때 공익권은 어떤 게 있느냐? 공익권은요. 이거는 업무 집행감독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업무를 갖다가 집행을 하거나 요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이죠. 감독권. 단체를 위해서 업무를 집행을 하고 단체를 위해서 업무를 감독하는 거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이사가 될 수 있는 권리고요. 그다음에 권이라고 하는 건 감사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에 있어서 업무를 갖다 집행하는 것은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단체의 살림살이는 이사가 하는 겁니다. 이사. 그래서 업무 집행 감독권은 이사가 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감사가 될 수 있는 권리, 요걸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결의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의권. 이걸 갖다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의결권 이렇게 부릅니다. 결의권이 됐든 의결권이 됐든 똑같은 말입니다. 엎어치나 맺히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의권 또는 의결권이라고 하는 건요. 사원총회에 출석을 해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에서 찬성합니다, 손 들고,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해가지고 손 들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우리는 결의권이라는 말을 쓰고, 이 결의권은요. 원칙적으로 평등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1인 1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원도 한 표를 갖는 게 원칙이고 대표자도 한 표를 갖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단체 규칙 정관에다가요. 불평등을 갖다가 규정하게 되면 그 불평등의 유효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원에는 한 표를 주지만 대표이사한테는 100표를 주겠다. 이게 정관 규칙에 들어가 있으면 그 규칙이 유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평등,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불평등도 유효. 그 다음에요. 소수사원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수사원권. 소수사원권이니까 당연히 적은 숫자의 사원들한테 인정이 되는 거죠. 적은 숫자들의 사원들한테 인정이 되는데 이건 어떠한 권리냐? 사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임시총회 소집권입니다. 임시총회 소집해주라고 하는 임시총회 소집권이에요. 자, A라고 하는 사단법인에 갑이라고 하는 요 이사가 있습니다. 대표자 이사가 있는데요. 얘가 모든 중요한 걸 따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고 업무를 집행합니다. 그랬더니 사원들이 우르르 뛰어왔습니다. 뛰어와가지고 을, 병, 정 이러한 사원들이 뛰어와서 너 혼자 결정하지 말고 다 같이 의논해서 하자. 총회 소집해줘. 총회를 갖다가 소집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소수사원권이고 이 소수사원권요 개인에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머릿수는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머릿수를 따 우리가 정적수라고 하는데 이때 소수사원권은요 정관의 규칙이 있으면 그 정관 규정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관에다가요 임시총회를 따 소집할 수 있는 사원의 머릿수 정적수를 갖다가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 민법은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사원을 갖다가 이렇게 찬성을 얻어야 돼요. 5분의 1 이상 이 사원들이 와가지고 야 너 혼자 결정하지 마, 다 같이 의논해, 이렇게 소집을 했다 요구할 수 있는 게 소수사원권이고요. 이 소수사원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때에는 이사가 소집권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요구한 사원들이 소집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사원권을 행사를 해서 임시총회가 소집이 되면 그 소집권자는 언제나 이사이다 그래도 틀리고 언제나 요구한 사원들이다 그래도 틀리는 거예요. 자, 사원들이 와가지고 소집을 갖다 요구하게 되면 이때 이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 반응. 자, 그래서 너 혼자 결정하지 마. 이걸 갖다가 다 같이 의논해야지. 그렇게 중요한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때 이사가요. 그래, 잘 왔어. 나도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하자. 이걸 받아주게 되면 이사가 소집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가. 잘 왔어. 나도 고민하고 있었어. 알았어. 내가 소집해 줄게. 그러면 이사가 소집권자가 되는 거죠. 근데요, 요때 이 이사가요, 소집을 갖다 요구했는데 요때 이사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왜? 나는 단체를 해가지고 목숨을 갖다 걸고 열심히 뛰고 내가 발이 부르트럭 뛰어다니는데 이놈들은 항상 딴지를 걸고 있어. 이렇게 삐지는 경우가 있어요. 삐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소집을 요구해도 들은 척 만척하겠죠. 들은 척 만척하고 그냥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요때 요 사원들은 2주 경과 후에 몇 주요? 2주 경과 후에 법원으로 가서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는 거지. 주무관처로 가는 게 아닙니다. 법원으로 가서 목적사항을 제시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따 소집할 거니까 법원이 허가해 주세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임시총회를 따 소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소수사원권은 받아들이게 되면 이사가 소집권자가 되고 받아주지 않으면 사원들이 2주 경과 후에 법원으로 뛰어가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직접 소집할 권리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결의권이라든가 소수사원권은요, 사원들의 고유 권리입니다. 고유 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단법인 구성원, 설립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은요, 이거 당연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요걸 갖다 요 사원들의 동의,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정관에다가요, 우리 사원들은 결의권 없어. 우리 사원들은 소수사원권 없어. 이렇게 정관으로 박탈하는 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수사원권이라든가 결의권을 갖다가 박탈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동의를 받지 않고 박탈하는 건 무효라는 얘기는 동의를 받으면 박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원들이 우리는 단체 설립 과정에 이렇게 관여는 했지만 이거 중요할 때 매일같이 내가 모이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우리는 그러한 결의권이라든가 소수사원권 우리는 행사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없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없앨 수도 있고 그 사원들의 동의가 없이 정관으로 박탈하는 것은 무효.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단체 설립 과정에 있어서 그 사원들이 재산을 갖다가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내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돈이 많다고 해서 권리를 더 주는 것이고 그 집안에 재산이 없다고 해서 덜 주는 것 이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내용에 따른 구별인데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돈으로 표현하느냐, 돈으로 표현하지 못하느냐. 돈으로 표현하면 재산적 권리, 돈으로 표현과 돈과 무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가족권, 그 다음에 인격권, 그 다음에 사원권, 제1가사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왼쪽에요. 작용에 의한 구별이 있어요. 내가 생활을 갖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구별을 해보니까 그 권리가 강한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약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권리, 약한 권리는 그 권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써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용에 의한 구별은요, 권리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힘의 강약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힘의 강약. 자, 그래서 작용에 의한 구별 요거는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으로써 구별하는 힘. 우리가 예전에 보게 되면 그 과학 시간에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혹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작용은 뭐요? 앞으로 나가려는 힘. 반작용은 뭐요? 나가지 못하게 막는 힘. 흔히 마찰력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갖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 과학 시간의 내용을 갖다 전부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작용이라는 말을 갖다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은 힘을 말하는 것이다. 힘.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구별을 해보니까 아주 강한 권리가 있고 강하지 않고 약한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에 따른 구별은 제인가사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작용에 따른 구별은 어떻게 하냐? 지청형항이라고 하는 거. 지청형항. 자, 그래서 지배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요.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항변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배권은 아주 강한 권리입니다. 자, 지배한다는 거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독점한다는 얘기입니다. 독점한다는 건 뭐야?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받지 않고 나만 쓸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죠. 나만 쓸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우리는 지배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방해받지 않는 것이니까 배타성을 갖는 거죠. 배타성. 그 다음에 독점성을 갖는 거예요. 독점성. 따라서 이때 나만 쓰는 권리니까
이걸 갖다가 방해하게 되면 지배권 침해는 그 즉시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른 권리, 모든 권리가 아니고요. 오로지 지배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다가 침해하게 되면 그 즉시 불법행위가 된다. 그래서 지배권 침해 시에는 그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방해받지 않을 권리고 다른 사람이 행위를 했다가 할 필요가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질을 갖느냐? 내가 이 지배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내 권리니까 방해하지 마. 세상을 향해서 모든 자에게 떠들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모든 자한테 떠들 수 있는 걸 갖다 우리는 지배권 그런 거. 일본이라고 하는 나쁜 자식들이 대한민국 그때 조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식민지로 강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그 주변에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열강,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이런 세계적인 국제적 깡패들한테 야, 조선은 우리 일본이 지배할 거니까 너희들 신경 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독점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지배권은 독점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공개적 표시, 공시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공시의 원칙. 자, 그래서 이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타인의 행위를 했다가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지배권은 어떠한 권리들이 있냐? 이러한 지배권은 재산적 권리로서의 지배권도 있고 비재산적 권리로서의 지배권도 있어요. 자, 재산적 권리로서의 지배권은 우리가 공부했던 거 물권이라고 하는 지배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요 준물권이라고 하는 지배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요 무채재산권이라고 하는 지배권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배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물건에 대한 지배도 방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광업권 방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신적 창작물도 방해할 수가 없겠죠. 비재산적 권리로서의 지배권은 어떤 게 있냐? 예, 우리가 본 거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인격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 다음에 신체, 성명, 명예, 초상과 같은 거 독점적 지배권이니까 침해하면 그 즉시 불법행위. 그 다음에요, 우리가 친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친권. 자, 이 친권은 뭐냐면요. 부모님이 갖는 권리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 친권은요. 부모님이 갖는 권리, 의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권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예요. 그래서 친권은요. 부모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갖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재워주고 교육시켜줄 의무 그 다음에요 이러한 친권은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권은요 권리와 의무 두 가지 성질을 갖는데요 의무로서의 성질이 훨씬 더 강하죠. 하나의 자녀를 갖다가 한 분의 자녀를 갖다가 양육을 하게 되면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할 때까지는 적어도 3억 이상을 갖다 지출해야 된다는 대한민국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갖다 써야 되니까 의무가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러나 권리는 아주 미미하죠.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갑과을 두 부모님은 자녀 병을 갖다가 왜 그따위 방식으로 양육하십니까? 그러면 이때 갑과을 부모님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넌 신경 꺼.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바로 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산적 권리로서의 지배권도 있고 비재산적 권리로서의 지배권도 있고 이러한 지배권을 침해했을 때는 뭐가 된다? 이거는 불법행위가 된다. 이러한 지배권은 모든 자한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약한 권리가 아니고 모든 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 대세성을 갖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청구권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청구권이죠. 청구는 뭐요? 해달라고 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청구권은 특정인 갑이 또 다른 특정인 상대방 을에 대해서 그 행위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행위를 갖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따라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3자 병한테는 그 행위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지배권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청구권은 그놈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지배권하고 청구권이 충돌하게 되면 모든 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지배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지배권. 자, 그러면 이러한 청구권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그래서 이 청구권은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은요. 청구권의 발생 원인은 주로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원칙이죠. 계약. 그래서 우리는 채권편에다가 14가지 전형 계약을 넣는 거예요. 매매, 교환, 증여. 그다음에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그다음에요. 또 우리가 고용, 도급, 위임, 임치, 현상 광고. 이러한 계약들을 갖다가 14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발생 원인으로 넣는 거죠.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대로 해주세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청구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청구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도 있는가 하면 계약과 상관이 없이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있어요. 가족권적 청구권. 그래서 가족권적 청구권도 있고요. 가족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도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자, 이 가족권적 청구권요. 가족 구성원 지위에서 주장하는 거죠. 부양 청구권이 있습니다. 부양 청구권은 미성년 자녀가 부양 의무자인 친권자에게 내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세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부양 청구권이죠. 이거는요, 부양 청구권을 따라 행사를 해서 그 친권자 부양 의무자가 그 행위를 저질러야지만, 그 행위를 갖다가 이행을 해야지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 회복 청구권이 있어요. 상속 재산을 갖다가 나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놈들이 전부 다 쓱싹 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받을 상속 재산 되돌려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상속 회복 청구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계약과 상관이 없이 그 가족 구성원 자격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물권자입니다. 물권자. 이 물권은 방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권을 갖다가 보호할 목적으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요, 현재의 방해자에게 주장하는 거죠.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의 방해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물권적 청구권 그래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출장 갔습니다. 출장을 갔다가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갖다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상한 놈 우리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너 뭐야? 이렇게 깜짝 놀라서 하겠죠. 그랬더니 지나가는 과객인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같이 살라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헛소리 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 거니까 넌 나가라고 반환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환 청구권은 바로 물권자라고 하는 자격에서 당연히 방해자한테 주장하는 것이지 방해자하고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 제거 청구권, 반환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환 청구 되돌려줘. 내 거에서 저 방해를 치워줘. 방해 제거, 방해할 염려가 있어 축대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조치해줘. 예방 청구 세 가지를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생 원인은 채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지위 또는 자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권적 청구권도 있고 그 다음에요 물권 지위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따르게 청구권은 발생 원인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청구권은 채권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그래서 청구권은 채권이다 이렇게 나오면 요건 틀린다는 얘기예요. 청구권은 채권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채권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채권은 청구권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표현 관계를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는 그 지위 또는 자격이라든가 계약을 했다가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청구권만 양도하는 건 절대로 용되지 않습니다. 자, 쉽게 갑이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요 친권자 부모님이 있는데요. 요때 병이라고 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요. 얘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요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옆집 아이 정한테 요 청구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테니까 나는 당신들의 자녀이지만 얘를 양육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권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된 자격하고 청구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배권은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 그 다음에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약한 권리 따라 지배권하고 청구권하고 충돌하게 되면 지배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특히 이 권리의 종류는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민법을 갖다 공부할 때 그 뒷부분까지 항상 따라다니면서 속 썩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성권. 자, 형성권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형성권이다. 그럼 형성시켜주는 거죠. 형성은 뭐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형성된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 정한 효과를 일방적으로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요. 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권리다. 일방적으로.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지르면 되는 것이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저지르게 되면 을과 같은 상대방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끽소리 못하고 그놈이 저지르는 행위를 다 전부 다 복종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저지르게 되면 요때 을이라고 하는 상대방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끽소리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무조건 그놈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복종을 갖다가 강요당하는 거죠. 복종시킬 수 있는 권리니까 형성권은 엄청나게 강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제 사회를 갖다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저질렀을 때 무조건 그놈의 의견에 따라갈 이유도 없고 복종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이건 복종을 강요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것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거죠. 우리는 주고받는 게 원칙이에요. 대등하게. 근데요,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거니까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정 효과. 그래서 법에 규정된 효과를 갖다가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없애버리는,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요. 자, 그래서 형성권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저질렀을 때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 효과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뜯어고칠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형성권을 갖다가 행사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자, 그 밑에 나와 있죠. 발생의 유형 나와 있어요. 행사 방식이에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의사표시니까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보는 것들은 소송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소송과 무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들은 반드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불요식 행위죠. 방식을 따지지 않는 자유로운 행위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있느냐? 의사표시만으로 가지고 되는 것이 해제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해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계, 면제, 추인, 최고, 철회 등등등등 아주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요 분류식 행위로서의 형성권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따로따로 하나씩 문제가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해제하고 해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많이 쓰는데요. 해제라고, 그 다음에 해제하고 해지라는 말은 계약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이 계약은 뭐요? 청약과 승낙 두 개로 이루어진 거죠.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네, 뭐뭐 해도 좋습니다. 라고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와 해지는 모든 법률행위에 쓰는 게 아니고 계약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계약. 그래서 단독행위를 해제하겠습니다. 합동행위를 해제하겠습니다.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단독행위 하나로 이루어진 게 단독행위고, 두 개로 이루어진 게 계약이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몰아주는 게 이게 합동행위예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전체를 갖다가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오직 계약에 대해서만 쓰는 말이다. 계약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이때 해제는 어떠할 때 쓰느냐? 이때 계약을 갖다가 당사자가 깨버렸을 때 쓰는 말이 바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자,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해서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을 갖다가 멋대로 깨버리는 것 갖다가 우리는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요. 자, 채무불이행, 계약이 깨지는 것은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날짜가 늦어지는 것,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이행지체가 있고, 그 계약을 갖다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주기는 줬는데 이행을 갖다 하긴 했는데 100% 다 한 게 아니고 불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집수리를 했다 부터 그랬더니 집수리는 했지만 가구를 갖다 전부 다 파손을 했다고 어떻게 돼요? 불완전 이행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불완전 이행 그래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제대로 받지 않은 거 수령지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냈다가 체결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 그 계약을 깨버리는 걸 갖다가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해제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갖다가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채무불이행의 모습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늦어지는 거 이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행불능, 그 다음에 제대로 100% 완성하지 못하고 일부 부족한 것이 불완전이행, 근데 받을 놈이 제 날짜에 안 받는 거, 이게 수령지체죠. 이게 있게 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으로 되돌아가죠.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을 우리는 소급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소급한다. 그래서 법에서 소급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 행위가 있던 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법을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가 선의하고 악의죠. 선의는 모르고 있는 것이고 악의는 알고 있는 걸 말합니다. 착하다,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나쁜 놈 선의자 이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 선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선이라든가 악의는요, 선의는 모르고 있는 거, 악의는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소급하는 거예요. 소급한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계약이 사라지는 거죠.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한다.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이 사라졌으니까 당사자가 받은 걸 되돌려줘야 되겠죠. 당사자가 받은 걸 되돌려준 걸 갖다 우리는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원상회복. 이게 전부 다 계약법 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해제는 언제 하느냐? 해제는 취소 원인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쓰는 말이 해제입니다. 이건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되고, 채무 불이행은 계약을 깬 거다. 약속을 깬 건데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경우, 그 다음에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그 다음에 제 날짜에 안 받은 경우, 이게 있으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없던 거니까 소급해서 소멸이 되고, 계약이 소멸하니까, 계약이 사라졌으니까 받은 건 서로 되돌려줘야 되겠죠. 이걸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지. 자, 이것도 계약에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해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계속적 계약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적 계약 관계요.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를 반복할 필요가 없이 매달 계약이 연장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새롭게 계약서를 갖다 작성할 필요가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 생수를 갖다가 공급받는 경우, 우유를 공급받는 경우, 신문을 공급받는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요, 우리가 휴대폰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계속적 계약이죠. 매달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요. 이러한 것들은요, 매달 썼던 것은 이미 사용을 해서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게 효력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사라지는 거죠. 장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한 건 소급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비소급입니다. 되돌아가지 않고 그때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사라지는 것이고, 따라서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죠.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1년 동안 우유 먹었습니다. 1년 동안 우유를 딱 드셨는데요.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자, 서울에서 거주했는데 부산으로 이사 갑니다. 그럼 우유를 먹고 싶어도 이때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우유를 갖다가 못 먹으니까 우유 넣는 거 그만해 주세요라고 소멸시킬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우유를 갖다가 넣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더 이상 우유를 안 받는 것이지, 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1년 전에 먹은 우유까지 전부 다 무효가 돼가지고 되돌려주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해제는 일반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취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취소,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요, 반드시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법에 규정된 취소 원인이 있어야 돼요. 취소 원인. 법에 규정된 취소 원인은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뭐냐? 4가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취소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형성권이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원인 4가지는 재착사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착사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글자만 딴 건데요. 재착사강, 재착사강 자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재라고 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혼자서 못하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못하는 사람.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니까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혼자서 못하고 단독으로 못하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이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에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요,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요, 피한정 후견인이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 자, 여기 보면 피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보호를 당한다. 성년인데도 불구하고 보호당하는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그래요. 성년이면 어른이죠. 어른은 단독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어른이 되었어도 단독으로 못한다는 얘기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 정신적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심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결여된 상태가 있는 것을 갖다 우리는 피한정 후견인 그래요. 한정은 뭐 전부가 아니죠. 일부를 말하는 거.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적 능력이 들락날락해서 단순히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죠. 금년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원인으로 해서 심판받으면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지속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피성년 후견으로 가고요. 지속적이라는 글자가 빠져서 부족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때는 한정 후견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피한정 후견인. 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원인으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심판. 상태가 안 좋아도 심판받지 않으면 능력자예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몇 살까지예요? 18살까지죠. 그래서 19세 미만인 자, 19세 아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니까 법정대리인 통해서하도록 돼 있어요. 법정대리인 통해서 해야 되는데 법정대리인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아버지 몰래 지갑에서 돈 들고 나와서 쓸모없는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장난감을 갖다 사왔을 때 요걸 갖다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가요, 허락받지 않고 사왔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한 날짜로 되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는 모르고 한 거죠.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착오라고 하는데요. 모르고 한 걸 무조건 취소하게 되면 거래질서, 법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착오는 반드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뜻만 알고 계셔요. 착오는 뭐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보니까 비정상이더라. 나한테 필요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필요하지 않더라. 이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한 걸 우리가 착오 또는 착각, 그런데요 법에서는 착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 사기는 뭐예요? 속아 넘어간 거. 강박. 강박은 뭐예요? 강제로 협박당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착사각 4가지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상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계라고 하는 것은요, 채무자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채권자가요, 채무자한테 돈 갚아 그랬더니 채무자가 나도 너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남는 거 줄게 라고 하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고요. 그 다음에 면제죠. 면제는 뭐예요? 채권의 포기죠.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요. 야, 너 나한테 자동차 빌려갔는데 자동차 그거 너 가져. 그럼 뭐예요? 채권 포기하는 거죠. 너 나한테 1,000만 원 빌렸는데 그 1,000만 원 너 갚지 마. 이게 바로 채권 요거 포기죠. 그래서 요 채권의 포기는 또 다른 말로 면제라고 하는데요. 상계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지만 요 채권의 포기, 채무의 면제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 다음에 추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추인은 유효를 확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이 잘 모르겠다, 추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유효 이렇게 읽습니다. 추인 거절 그러면 무효.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무효의 원인이 있지만 유효로 해주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추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 문제 삼지 않고 유효로 확정짓는 거죠. 최고는 독촉입니다. 독촉. 그래서 우리가요, 내용 증명을 갖다 통해 가지고 빨리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최고 또는 이행 청구, 독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회. 철회는 장래를 향해서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취소란 말을 쓰고요. 되돌아가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은 철회. 지금부터 무효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철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은요, 말로 할 수도 있고 대리인시켜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방식은 따지지 않고 분류식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요, 그 발생 유형 동글뱅이 2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